이 앞부분에 보시면 제가 아까 적혈구 설명할 때 적혈구도 증가를 보이지만 혈장량만큼 증가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써 있는 말 때문에 제가 좀 헷갈렸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임신 기간 동안 혈장량은 이만큼 증가를 해요. 그런데 적혈구도 꾸준히 증가를 하긴 합니다. 이 초록색 선이잖아요. 그런데 적혈구도 증가를 하긴 하지만 이 증가되는 적혈구 양에 비해서 이 혈장의 양은 상당히 2배 이상 증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 성분의 농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위 부피당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낮아지는 거죠. 농도가 희석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까 뭐라 그랬냐면 혈액 희석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같이 증가는 하되 혈장량과 현저한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도가 감소돼서 이런 경우에 혈액 희석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 혈액 희석의 현상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증상이 뭐다? 그렇죠. 빈혈이다. 그래서 이제 철분제 같은 거 섭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저도 말해놓고 조금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했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빨랐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총 단백질과 알부민의 양도 이제 달라집니다. 그림에서처럼 여기 보시면 그림에는 없는데 혈장이 아까 늘어나고 결국엔 태아의 질소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반대로 혈장이 증가한 건 보셨어요. 혈장량이. 근데 반대로 이제 태아의 질소 수요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단백질과 알부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질 같은 경우는 임신 기간 중에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의 혈중 농도는 오히려 증가를 한다라고 해요. 이제 왜냐면 우리가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태반에서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합성 시 얘가 전구체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또 이 콜레스테롤은 몸속의 태아의 신경과 세포막을 만드는 데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해요. 필요하다 보니까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특히 혈액 중에 지질이 증가하는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은 이미 왜 증가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죠.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에스트로겐이나 코르티솔 이 혈장 콜레스테롤과 인지질을 약간 상승시킬 수도 있더라. 근데 이거는 이제 왜 상승시켰느냐라고 봤더니 몸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당질 대사의 변화로 상승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만 해놨을 뿐 완전한 원인이라고 보진 않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이 중에 증가가 된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콜레스테롤이 이 몸속에서 하는 역할 좀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태아의 신경, 세포막 형성에 얘는 필요하고요. 두 번째 아까 뭐라 그랬죠? 태반에서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합성 시 전구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콜레스테롤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그 임신기에 호르몬의 변화 봤고요. 두 번째 그 혈액 성분의 변화를 봤어요. 세 번째는 콩팥 기능의 변화를 좀 볼 건데요. 이제 콩팥 같은 경우는 임신 기간 중에 사실은 아까 그 혈액 변화 중에 가장 크게 올라가는 게 뭐였어요? 혈장량이었잖아요. 그래프를 봤을 때 아주 그냥 그 0으로 시작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크게 적혈구에 비해서 2배로 뛰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혈장량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엔 이 레닌하고 알도스테론 이런 것들하고 작용이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러려면 이 신장에서 분비되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레닌하고 알도스테론에 대해서 한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레닌이 뭐냐?
레닌은 콩팥의 겉질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얘가 분비가 되면 뭐 안지오텐신이나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자극해서 혈압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얘를 그냥 간단하게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콩팥 겉질에서 가수분해 효소로 보시고 얘의 효능은 뭐라 그랬죠? 아까 혈압을 높이는 효과.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 하나 더가 뭐였죠? 알도스테론. 알도스테론은 얘는 이제 부신 겉질. 부신 겉질에서 생성 분비되는 전해질 조절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신장에서 그 나트륨 있죠. 나트륨과 물의 제흡수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결국엔 얘의 정말 큰 역할은 체액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제 신장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얘네들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혈장량이 임신 기간 중에 혈장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도 작용을 하는 거죠. 임신을 하게 되면 이 혈류가 보시면 임신 중에는 기본적인 혈류보다 50에서 거의 85% 정도 증가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임신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효소들 있죠. 레닌이나 알도스테론 이런 친구들이 활성이 거의 2배에서 20배 증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해버리면 아까 체액을 증가시키는 알도스테론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20배로 증가를 해버리면 수분 같은 경우도 어때요? 수분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평소보다. 그러면 수분이 증가한다는 건 나트륨도 동반 상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엔 이것 때문에 이 레닌과 알도스테론이 2 내지 20배 증가해서 몸속에 수분이 늘어나고 나트륨이 늘어남으로써 결국엔 이 신장에서 흐르는 혈액량이 50에서 85% 정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 호르몬들이 이런 역할을 해줌으로써 결국엔 콩팥에 흐르는 혈류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두 가지 호르몬의 기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면 사구체 여가량, 배설하는 것도 임신 전에 비해서 역할이 50% 이상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체와 태아로부터 생기는 요소라든지 요산, 크리아틴의 배설량도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증가했다는 건 소변량이 증가했고, 그렇죠? 임신 개월수가 증가함에 따라 방광이 압박되어 빈뇨가 나타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방광 압박하는 게 이제 점점 커지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설량이 많아진다는 건 결국엔 재흡수를 하는 범위를 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설도 하지만 또 필요한 것들은 다시 우리 몸속에서 사구체 뭐 이렇게 여가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재흡수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재흡수할 수 있는 그 양의 이상을 넘어버린 거죠. 양이 이렇게 늘었으니까 거의 50% 이상 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는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많아진다는 건 방광 압박이 늘어나고, 그렇죠, 빈뇨가 밖으로 배출돼야 되는 요의 성분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콩팥에서 임신 중에 혈류가 이렇게까지 증가되는 이유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다? 레닌하고 이 알도스테론의 두 가지가 이렇게 이 효소의 활성, 이 두 가지 효소의 활성이 정말 2배에서 최대는 20배까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분 늘어나고 나트륨 늘어나면서 혈류량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콩팥이 바빠진 거죠. 할 일이, 그러니까 바빠졌다기보다는 평소에 수용할 수 있는 양에서 배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자주. 근데 이제 임신 초기에 이제 그거보다는 일단은 뭐 단백뇨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임신성 당뇨로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단백뇨 같은 경우는 임신 중독증의 가장 큰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에 소변 검사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증상이 뭐 눈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소변 검사를 통해서 소변에 단백뇨가 많이 검출됐을 때는 임신 중독증으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재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장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초과한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콩팥 기능도 잘 그래서 참 중독증 같은 경우는 뭐 엄마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모체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하여튼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위 장관의 기능에도 당연히 변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임신 초기에는 입덧, 뭐 식욕부진, 오조, 기호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오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심한 입덧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태반에서 분비되는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위장 근육이 조금 이완이 돼요. 그래서 소화장애, 위식도 역류증으로 인한 가슴 쓰림, 변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임신 후기에는 자궁 증대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압박이 되어 트림과 변비가 생기기 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화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신 중에는 또 장내에 가스량 같은 게 좀 많아져 가지고 포만감 또는 복부 팽만 같은 경우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소화가 안 되는 느낌 때문에 식욕 저하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대요. 이제 그게 입덧하고 비슷한 증상인 거, 뭐 이제 이렇게 구토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죠.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뭐 아까 말한 이식도 역류증 이런 경우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임신기에는 음식을 섭취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후기에는 이렇게 트림이라든지 변비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변비 유발하지 않는 그런 식품들을 섭취를 좀 하시고 운동도 조금씩 하시고 식사 후에 바로 눕는 것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잠자기 전 3시간 전에는 음식을 섭취하는 걸 좀 이렇게 지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걸 먹으라는 건 뭐 당연히 아실 것이고 이제 설사제 같은 변비 방지제 이런 거는 이제 안 먹죠 우리가. 정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면 이제 가시긴 가셔야 되는데 전문의가 판단해서 이제 어떤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는 약 같은 걸 먹고 해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임신을 하게 되면 장 자체의 운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은 가져요. 왜? 천천히 장 운동이 막 빠르게 되는 게 아니니까 먹고 바로 소화가 되는 게 아니니까 영양소는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데요. 또 반대로 이게 이제 수분의 흡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또 결장 같은 부분에 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수분의 흡수가 증가돼서 변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철이나 칼슘, 비타민 12, 코발라빈 이런 것들의 흡수율은 증가를 하긴 하는데 포도당 이런 것들은 또 느려진대요. 그래서 이제 평소와 이 임신기가 아닐 때 정상적으로 흡수했던 영양소들이 오히려 임신기에는 흡수율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하고는 또 상관없이 임신기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담석증. 이거는 이제 추가로 그냥 하나 말씀드린 건데 임신부가 의외로 담석증 발생률이 높대요. 이유가 있어요. 임신기가 중에는 이 담즙 있죠. 담즙 분비가 지연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연되고 또 이제 이
또는 이 분비가 되더라도 이 시기에 임신기 담즙에는 기본적으로 분비될 때보다 이 임신기의 담즙에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조금 높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담석이 보다 좀 쉽게 형성되기 때문에 임신기에는 담석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유의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임신기의 변화를 4가지를 봤고요. 5번째가 대사적 변화예요. 이제 이때는 임신과 더불어서 결국엔 기초 대사율도 올라가죠. 그래서 임신 4개월부터는 15 내지 20% 정도가 증가를 하고요. 분만하고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본적인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초 대사율의 증가는 모체나 태아, 그다음에 태반에서 산소의 소모량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 임신했을 때는 다양한 뭐 포도당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좀 변화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화살표가 다르죠. 이 포도당이 여기서는 태아에게 바로 가잖아요. 네, 이 임신 후반기에는 이 포도당이 근육과 지방세포로 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결국엔 임신 전반기에는 태아가 요구하는 영양 요구량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신 후반기에는 이제 태아가 급격하게 성장을 해야 되고 또 분만이라든지 수유를 위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축적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임신 후반기에는 태아의 성장으로 인해서 태아의 영양소 요구량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임신부의 영양소 대사는 우선적으로 태아에게 영양소가 전달되도록 변화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비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임신 말기에 태아에게 필요한 그 영양의 70%는 탄수화물에서 공급을 받고요. 20%는 아미노산, 나머지는 지질로부터 공급받는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태아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이제 태아도 우선적으로 탄수화물을 열량원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체는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갔을 때 태아가 그걸 먼저 이용을 하니까 모체는 몸속에 있는 지방산이나 케톤체를 열량원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너무 못 먹으면 아이한테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잘 먹어야지 임산부에게 그쵸, 좋은 탄수화물을 공급을 해서 열량원으로 이용을 해야만이 아이가 또 무럭무럭 자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생리적 변화에 보시면 이제 임신 중에는 당연히 체중이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중 증가도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임신기의 체중의 변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니까 체중 증가는 자궁이 비대해지면서 무게나 모양, 이치의 변화가 오며 자궁 근병은 강해지고 탄력성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제 이건 자궁의 변화고요. 체중 증가는 제가 다음 챕터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유방 같은 경우도 임신이 성립이 되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증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되죠. 그리고 이 유방 주변에 약간 소결절이 보이는데요. 그 결절을 몽고메리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부에는 임신선과 그다음에 색소 침착이 나타나고 이제 그렇죠.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뭐 일단 살이 찌면서 피하 지방이 침착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이런 생리적인 변화가 옵니다. 올 수밖에 없죠. 이 몸에 이제 새로운 생명체를 같이 품으면서 오는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림 2-5 같은 경우는 임신 후반기 정상 임산부와 비임산부의 식후 혈장 포도당과 인슐린의 농도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임신부와 임신부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이나 인슐린 부분에서 크게 임신부 같은 경우는 혈장 인슐린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식후 아침 8시에 식사를 했고 3시에 식사를 하고 식후에 이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 점이 지금 식사를 본 것 같은데요. 일단 혈장 포도당 수치도 그러고 굉장히 다른 변화를 보여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수치가 확 올라가지만 바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또 떨어지네요. 이제 앞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1번에서는 뭘 봤냐면 크게 임신 중에 혈액 성분 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혈액 변화나 콩팥 기능, 위장관, 대사적 변화, 기타 생리적 변화를 봤고요. 이제 임신기에 또 크게 변화는 체중의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임신부는요, 11에서 16kg 정도 체중이 증가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정상적인 몸무게 변화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체중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임신의 유지 과정과 결과를 예측하는데 사실은 이 체중의 증가 양상이 중요한 인자의 하나로 이제 보더라고요. 그래서 임산부의 체중 증가가 태아의 체중 증가하고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다 보니 임산부가 아이가 크지 않는데 임산부만 큰다라고 판정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산부가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것은 태아도 지금 성숙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생아의 출생 체중은 어떻게 보면 영유아나 아동기의 건강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예측하는 거죠. 예견하는 중요한 지표로 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그 병원에 가보면 표준 몸무게가 제시가 돼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첫애 때는 몸무게가 28kg 정도 늘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신발 사이즈도 바뀌었고요. 코가 2개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진을 볼 수가 없어요. 몸이 얼마나 그 뭐라 그러죠? 몸에 그 바람 풍선 넣은 것처럼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너무 클까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애가 너무 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리고 또 아이도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가 의약 분업으로 그 파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첫애를 출산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파업을 한 의사와 약사들의 어떤 그 분업을 하기 위한 그런 파업으로 인해서 병원이 문을 닫았을 때 닫은 첫날 파업 첫날 제가 이제 애를 낳으러 들어갔었는데 제 몸무게는 28kg 쪘었지만 막상 출산을 해보니까 저희 애는 3.4kg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시절에 2000년도에 남자아이 출생 표준 몸무게가 3.4였어요. 그래서 저는 딱 표준의 아이를 낳은 거죠. 표준의 아이를 낳았지만 제 몸은 표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다시 살을 뺐죠. 빼서 이제 정상 체중을 유지를 했는데 그 정상 체중을 유지해가지고 1년 정도 행복했었는데 다시 이제 둘째를 가지게 됐죠. 제가 둘째 때는 남들처럼 한 11kg에서 14kg 정도 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이 찌다 보니까 빼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정말 그렇게 빼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 둘째 낳기 전에 마라톤을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뛰다 보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뭐 굶거나 그러지 않아도. 근데 그땐 젊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한 달 열심히 일하면 딱 1kg가 빠지더라고요. 운동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행복한 몸을 유지를 했었는데 둘째를 가지면서 다시 제가 먹는 걸 정말 조절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6kg가 쪘어요. 그래서 거의 뭐 첫째 때랑 별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출산을 했더니 딸은 3.3을 낳았어요. 근데 딸도 그 당시에 표준 몸무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죠. 아, 나는 아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임신만 하면 이렇게 그 내 몸에 붙는 거대한 이 몸무게를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다짐을 했죠. 다시는 임신하지 않겠다. 이 살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둘째 낳고 지금까지 뭐 운동과 항상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다이어트를 병행해 가면서 살고 있긴 하는데 정말
임신해서 찌는 살은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아이를 생각하면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적게 먹는다고 먹었는데 둘째 때는 어느 순간 제 몸에 살들이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찌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저랑 친한 어떤 언니는 임신 전에 굉장히 통통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입덧이 심해서 10몇 킬로가 빠져서 지금은 결혼했을 때보다 더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분은 저랑 반대예요. 임신하면 입덧으로 살을 빠지는 스타일. 저는 반대로 임신하면 입덧을 하긴 하지만 조금씩 먹어도 살이 이렇게 붙는 스타일. 저는 안 좋은 스타일이죠. 그래서 체중은 정상적인 체중의 증가는 저같이 26kg, 28kg가 아니라요. 11에서 16kg 정도로 보시고요. 이런 체중의 증가를 크게 두 종류의 성분 증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결국엔 저도 이 두 종류의 성분 증가로 이루어졌겠지만 저는 제 살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의 산물 또는 태아 양수 및 태반 생성에 의한 것으로 체중이 증가될 수 있고요.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모체 조직이나 또는 모체의 혈액과 세포 외액의 증대 또는 자궁과 유선의 비대, 모체의 지방 조직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인해서 체중이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는요, 어떻게 보면 임신 초반이에요. 임신 초반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체중이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럼 당연히 뭘까요? 임신 중후반. 그렇죠? 임신 중후반에는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체중 증가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병합을 해서 체중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 2-6은 임신 중에 체중 증가 요인을 각각의 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체중 증가량으로 이건 이제 수치겠죠. 해놨습니다. 결국에 이제 40주 이상 가면 체지방이 이만큼 늘어난다는 거. 이런 걸 다 합쳐서 11에서 16인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이 저의 개인적인 저는 체지방이 훨씬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